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3년 만에 일본군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기도 안 차죠. 한 국가의 주권을 짓밟고 온갖 통치 행위를 했던 국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회사를 키워놓고는 일터에서 난 사고에 대해 다른 회사에서 난 사고니 본인들 책임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제 처리된 중대재해법으로 앞으로는 하청에서 난 사고도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한이 맺힌 할머니들 같은 노동자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 1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친박 세상. 네, 생생경제에서 2021년 시작하자마자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인터뷰 진행했었어요. 다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 한국 경제도 그럴까요? 생생경제 시그니처 코너 신박세상에서 올 한해 한국 경제 이야기 나눠볼게요.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셋이 지금 각기 다른 방에서 각방으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아나운서 부스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교통캐스터 부스에 들어가시고 계시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하니까. 새롭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볼 수 없어요. 네. 저는 지금 두 분을 양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저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교수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로 정말 우리 삶을 바꿔놓았다. 전 지금 절감하거든요. 신세돈 교수님 언제 실감하세요? 저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인데요. 네. 왜 딴 거 빼놓고 그 헬스장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면역력이 강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딴 건 다 막더라도 사우나는 헬스는 해라. 난 이게 제가 부총리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막아놓으니까 지금 체중이 한 2kg 불었어요. 저도 그래요. 교수님 헬스장을 나가셨어요, 네. 원래? 오, 제 2의 인생을 몸짱으로 해보시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이 하체는 계속 쪼그라들고요. 상체는 계속 커지니까 옷이 앞뒤로 아래 위로 다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 나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운동을 못하는 삶을 보면서 코로나를 실감하고 계신다 하셨고, 박사인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수업을 거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회의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하니까 비대면이 좀 익숙해지면서 이게 정말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꿨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분과 한 공간에서 방송하는 거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한 공간인 듯 아닌 듯 공간인 듯 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저도 코로나19를 절감하면서 오늘 신박세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2021년 전망할 텐데 그 전에 2020년 한국경제 성적부터 좀 평가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박사인 교수님.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웠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건 초기에 이른바 K방역,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성공의 공식이 지금 또 겨울에 오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사고로 대응해야 되는 거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선방했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은 K방역의 성공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일단 성장률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자랑할 게 못 되는 게요. 마이너스 1.1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업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라고 할 정도로 몇몇 개 업종 잘 아시다시피 유통업, 숙박업, 식금식업, 그다음에 운송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책 당국이 자꾸 마이너스 1.1이 세계 1위다 2위다 이런 거 자랑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장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가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정부 당국이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졌다.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덩어리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분야별로 네.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렇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2021년 한국 경제 전망해 볼 텐데 한경제신문이 국내 경제 전문가 90명에게 설문을 했더니 17은 2021년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신세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해 마이너스 1.1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는 확실히 좀 높겠죠.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호황인 업종이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금융업이 그렇고요. 공무원들 그렇고요. 교수 그렇고요. 봉급이 한 푼도 안 깎였어요. 반면에 일부 업종은 사상 유례 없는 불황이잖아요. 그것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유통업, 숙박업 이런 쪽에서는 나아진들 저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문을 닫고 폐업하거나 망한 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올해 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통계에서 빠져버리거든요. 따라서 숫자가 금년에 성장률이 3%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작년보다 굉장히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작년에 경제가 나빠서 문을 닫거나 망했거나 빚이 크게 늘었거나 한 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네. 이분을 위한 방역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해요. 박상인 교수님은요? 네, 신 교수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가 성장률 지표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겨울철에 이 코로나 재유행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심각할지 거기에 따라서 경제에 오는 충격들이 다를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상반기 충격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관련해서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우리 같은 경우에 산업들이 있고요. 많은 내수 관련된 자영업 관련된 대면 서비스업들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이른바 K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재난지원금 이 2차례 받고요. 또 제가 들어보면은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거의 한계의 상황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 대유행 그리고 봄까지 이런 자영업 종사자들 또는 이제 특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가정이 바탕나지 않고 이런 대책들에 정부가 더 집중을 할 때다. 그 평균적인 성장률 자체가 우리가 더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별로 생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여력이 더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 지금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때지 평균적인 성장률이 세계에서 몇이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건 평균치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부익부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성장률은 작년엔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오를 테지만 지금 오히려 약자들의 삶은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제발 성장률에 집착하지 말고 그분들을 좀 더 살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박상인 교수님이 아직까지 요소와 변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물론 코로나19 당연한 거고요.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대유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백신이 지금 들어왔지만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특히 변이 같은 것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겁니다. 한국 뭐 성장률 아까 말씀하셨지만 크게 소비 부분이 있고 네. 또 이제 수출 부분이 있을 텐데 국내 내수 부분이 생각보다 더 침체될 부분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도 외국에서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늦게 일어난다라든지 또는 겨울철 이 충격이 더 크다면은 수출 부분도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경제가 백신도 효과가 더 생각보다 좋고 해서 내년 뭐 2분기 또는 하반기에 들어가서 급속하게 회복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뭐 보복 소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네. 그러지 않아도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은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유동성을 해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금융이나 부동산 버블들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충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또 경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몇 % 성장이다 이런 데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박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게요. 사실 집값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게 물가지수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가지수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뭐 제로냐 뭐 디플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나 주식 가격으로 하면 지금 인플레도 아주 초인플레입니다. 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이거 너무 과열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것을 예상해서 시장에서는 장기금리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두 가지 큰 복병은 코로나와 함께 금리가 얼마만큼 빨리 올라갈 것인가.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얼마만큼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6개월, 작년 한 9월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1,100원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잘 나가던 수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돼서 백신 개발이 잘 돼서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면 이제 보복 소비가 생기면서 버블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빠지면 내수 침체.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져도 문제, 나빠져도 문제. 폭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신 교수님은 금리하고 환율 지적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네, 뭐 금리 제가 이제 보복 소비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금리 올리는 네. 신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물가지수 우리가 평가하는 게 금융이나 부동산 자산 가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지수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려도 물가는 안 올라가는 걸로 착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법을 낮고 실물하고 금융의 괴리를 더 심화시키는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으면 이른바 소프트 랜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버블이 터지는 식으로 하드 랜딩을 할 것인지 네. 그런 이슈들이 생길 거고요. 이제 환율도 이제 그때 같이 움직이게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가 빨리 좀 종식되면서 좋아진다는 게 가장 그러면 다 문제없이 좋아지는 거냐? 네. 아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나빠졌을 때 그리고 급속하게
회복이 되면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컨틴전시 플랜들을 지금 차갑게 준비할 때다. 우리가 뭐 작년에 1등을 했니? 뭐 올해가 몇 프로가 돼서 높니 남니? 지금 이런 거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빠져서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프트 랜딩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 교수님 어떤 걸 지금 해야 돼요? 일단 지금도 우리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요. 주식 가격 있잖아요. 네. 지금 젊은 분들이 정신없이 지금 그분들이 과거에 매를 안 맞아보셔서 그래요. 네. 네, 우리 2008년도 되게 맞았고요. 네. 2008년도 반토막 났어요. 한 달 사이에.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전 1998년도에는 또 주가가 1000 가까이에서 200대까지 5분의 1 토막 났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는 분들을 정신 좀 차리셔야 된다. 저는 제가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거 과열됐다. 한국은행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뭐 대출을 쪼이든 문 방법이든 간에 미리 경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은행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죠. 아니, 동학개미를 얼마나 지금 칭송하고 대통령도 네. 잘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뭐 이 정부의 그죠 훈장인 것 같이 생각하는 고약한 버릇들이 있어요. 주가 올라가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은요. 선량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주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 교수님 그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선량한데 주식한 사람 많아요. 지금 밖에도 지금 몇 명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교수님. 아무튼 교수님 말씀은 교수님 말씀은 주식시장 너무 과열됐고 이 주식시장 과열이 정말 지금 경제가 탄탄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상황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박 교수님 오히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에 주식 반토막 나고 이런 상황은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버블이 터지면서 그 급격하게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2008년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 이후에 달랐던 것은 계속해서 저금리 상태를 전 세계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태 유지하는 것들의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조정이 올 수 있고 그게 그 조정 과정에서 정책적인 조정이 스무드아웃하는 게 제대로 안 되면은 급격하게 버블이 터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책 당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소프트 랜딩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개미 이러면서 주가 올라간 거를 가지고서 너무 지금 정부가 야합하려고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이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는 했는데 아주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서 지금 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과세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불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들이 그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작년에 세금 과세하려는 거 한 발 물러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어느 정도 과세를 통해서 네. 지나치게 과열되는 거 좀 막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제도를 사실 그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사실 공매도를 이용해서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 시장들을 사실 머니플레이트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주식 떨어졌을 때 공매도를 일시 중지시켰었는데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즉각 도입하면 또 충격이 크게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순차적으로 이거를 조건적으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버블 생기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희 뭐 경실련에서 공매도 문제 좀 계속 지적을 했지만 네. 지금 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들을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 랜딩하는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아까 신 교수님은 대출 줄이는 거 이야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은 과세 혜택 그리고 공매도 조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하셨어요. 그 2008년 이후에 미국이나 또 한국의 중앙은행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중앙은행이 일반 기업한테는 돈을 안 대줬어요, 직접. 근데 2008년도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돈을 일반 기업에 아주 직접 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12년 동안 기업이 무너지는 일이 거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자, 돈을 무제한적으로 돈을 기업에다가 불어주니 기업은 안 망하지만 그 기업의 고름은 어째 됐을까요? 아하. 계속해서 불었겠죠? 요것이 터질 때 이제 저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해결하면서 중앙은행이 무제한의 돈을 대부분 기업에 투입한 것이 지금은 경제가 잘 굴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이게 한번 골문게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세계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이것을 경고해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 기업에 돈 대주는 일 너무 많잖아요. 계속하고 있죠. 네. 오히려 지금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빼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거든요. 이제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제넷 옐렌이 얼마만큼 제롬 파워 과거에 지금 현재 의장이 이제 금년에 말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저는 바이든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네.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 교수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한항공 인수권도 그렇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지속될 때 생각보다 더 길어질 때 정책과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때 정책들 그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를 잘 모니터하면서 네.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조금 더 선제적인 생각들을 할 때다. 정부가 사실 신경 써야 될 건 그런 부분이다라는 네. 것이고요. 지금 내년 예산안들 보면은 초기에 상반기에 투자를 엄청 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런 생각들 예산안 자체를 짤 때 겨울에 이런 심각한 코로나19가 올 거라는 걸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안들 가지고서 지금 정책을 지금 상황이 바뀐 걸 무시하고 하겠다면은 저는 정책적인 큰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정부가 올 한 해 어떤 정책들 준비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두 분의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제는 지금 1696님도 주가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성장률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확실한 거 있는요. 이 두 분은 주식을 안 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